자, 오늘 진도 부분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어 원자 모형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어 원자 모형이 뭐였냐면 근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근대적 원자 모형 중에서 마지막이 보어 원자 모형이었고 그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서 뭐 우리 전자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라이먼 계열, 파센 계열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각각 껍질에 대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뭐 음극선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올 겁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수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요 현대 원자 모형과 관련된 설명하는 거를 뒤에 조금 시간을 쓰고 앞에는 요거 3페이지도 마저 또 설명하면서 또 뒤에 거 4페이지까지도 또 설명하고 이렇게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요거 진도 다 나가놓고 요거 문제 푸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현대 원자 모형으로 가보면 이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현대 원자 모형의 시초가 된 거, 그러니까 이 시작이 된 게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엄연히 따지면 물리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그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화학이랑 물리는 원래부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거든. 원래 되게 가까운 과목이에요, 두 과목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이 이전에 근대적 원자 모형인 그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불렀던 그 보어,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닐스 보어의 제자들이 양자역학의 이제 대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코펜하겐 학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코펜하겐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닐스 보어랑 이 닐스 보어의 제자들이 다 이 양자역학을 되게 이끌었던 이런 양자역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 양자역학을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누구 시대냐면 딱 아인슈타인이랑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랑 동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이 양자역학의 시작이 되는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들으신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에다가 양자역학이라고 검색해서 영상 하나만 보세요. 진짜 재밌게 만들어진 거 되게 많거든, 유튜브에. 그런 거 하나 보면은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야. 왜냐면 저는 어차피 양자역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진짜 재밌고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거 많거든, 유튜브에. 아무튼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봅시다. 자, 양자역학의 시작은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중슬릿 실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없어? 자,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말 그대로 슬릿인데 이중으로 센 슬릿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간단하게 슬릿은 틈이고요, 그냥 틈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판이 있어서 판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판을 중앙에 두고 그 뒤에다가는 쭉 길게 전자가 부딪히면 검출되는 판을 세워 놓습니다. 검출용이야. 말 그대로 전자가 와서 부딪히면 그냥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을 뒤에 세워놓고 앞에다가는 이런 슬릿을 해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전자를 발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포함한 이런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양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양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하는데, 이런 미시세계 입자들은 전부 다 양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활동성이 가장 큰 게 전자니까 우린 전자를 위주로 실험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는 앞에 음극선 실험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입자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틈이 있으면 입자면 당연히 이 틈을 통과한 입자들이 뒤에 가서 그대로 부딪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틈이 있는 여기를 따라서 그대로 두 개의 선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았어. 근데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전자가 적게 부딪힌 거, 그리고 많이 부딪혀서 좀 진한데, 적게 부딪힌데 많이 부딪혀서 좀 진한데, 적게 부딪힌데 많이 부딪혀서 진한데, 적게 부딪힌데 많이 진한, 이렇게 얼룩 형태로 나오게 된 거야.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딪히는데 어디는 더 진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실험 결과와 동일하냐면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실험을 뒤에다가 판을 세워놓은 다음에 앞에다가 두 군데서 동시에 이렇게 물결을 일으키잖아. 물결은 물결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파동의 간섭무늬라고 하거든.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는 보강이 일어나서 좀 더 강하게 되는 곳이 있고요. 어느 구간에서는 상쇄가 일어나. 이거 이제 물리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배우겠지.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배우겠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중슬릿 실험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 분명히 우리는 전자가 입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전자가 파동이라는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전자는 파동인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왜 대체 이렇게 되나가 신기하니까 이번엔 전자를 직접 관측하면서 같은 실험을 다시 진행합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관측을 하면서 동시에 이 실험을 진행한 거야.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관측을 진행하면서 실험을 한 결과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슬릿에 맞는 두 개의 띠만 정확하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이건 입자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동안은 입자고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동안은 파동이란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 이게 뭐냐면 이건 진짜 되게 이상한 말인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가 궁금해서 내가 코끼리를 한 100마리 갖다 놓고 그 100마리를 한 3년 동안 관찰을 했어.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른 코끼리에 대한 걸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코끼리가 대충 어떻게 생각할지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 다 이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내가 코끼리를 막 딱 해놓고 했는데 이 코끼리가 안 보이는 데선 뱀으로 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아예 우리가 예측을 못해. 관측한 거나 우리가 얻은 정보를 토대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얘기가 요거는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리고 뭐 물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 뭐.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얘기한 것 뿐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궁금하면 집 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진 영상 많거든. 아무튼 근데 우리는 저거 말고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 이 양자역학이라는 거에서 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양자역학 얘기를 하고 현대 원자모형 얘기를 넘어오기 위해서 꼭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는 하이젠베르크가 맞긴 해요. 근데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적더라고. 이게 G로 끝나는 건데 독일에선 이 G를 크로 읽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정보죠.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보면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중슬릿 실험 같은 걸 토대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린 전자를 눈으로 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전자를 관측할 때와 이게 눈으로 관측하는 건 아닙니다. 관측이라고 하는 게 전자를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정보만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측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간접적으로든 아무튼 이렇게 관측할 때와 관측하지 않을 때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어의 원자모형 자산 직거리처럼 이렇게 딱 전자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정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슈레딩거는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실험이에요. 어떤 실험이냐면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의 크기는 꽤 큰 편이고 그리고 이 상자는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알 방법이 없어요. 냄새도 흘러나오지 않고요. 안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안에서 뭐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안에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안에 있는 방사선까지 다 막아줄 수 있도록 납 같은 걸로 막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자야.
그래서 우린 내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인 이런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옆에다가 50% 확률로 매 일정 시간마다 50% 확률로 붕괴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그 붕괴를 하게 되면서 질량이 변하면서 그 방사능을 내뿜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그래서 50% 확률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이렇게 붕괴를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냐? 얘는 그럼 50% 확률로 붕괴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50% 확률로 붕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얘가 붕괴를 해서 방사능을 뿜게 되면 내부에 독가스를 살포하도록 기계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기계를 이렇게 실험을 설계해도. 자, 이렇게 상자를 설계해 둔 상태로 우리는 내부에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몰라요. 알 방법이 없지. 언제까지? 열어서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이 상자를 열어서 확인할 때까지 이 고양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지 그래서 고양이는 산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양자중첩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 자체도 그런 거예요. 전자가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이런 걸 양자라고 해요. 진짜 어렵죠. 개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치더라도 근데 그래도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 고양이가 참고로 이게 되게 잔인한 실험 같아 보이지만 이거 실제로 한 실험은 아닙니다. 요 시대 때 있는 실험들이 다 어떤 실험이 많냐면 사고 실험이 많아요. 머릿속으로 한 실험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진짜 천재들이 많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 천재들이 진짜 천재인 게 얘들은 진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다 머릿속으로 지들 머릿속으로 실험을 굴려놓고선 그걸 무슨 사실인 양 늘어놓은 것 뿐이야. 우리 입장에서 그냥 뇌피셜 그냥 막 어디다 찢겨 놓은 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사실인 거지. 미친 개 또라이들이죠 사실. 엄청난 천재들인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천재들인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고 실험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차피 알 방법은 없어 열 때까지. 근데 적어도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은 계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초에 한 번씩 붕괴하는 거라고 치면 우리는 1초가 지난 뒤에 고양이는 50% 확률로 살아있겠지. 2초가 지난 뒤에는 25% 확률로 살아있겠지. 3초가 지난 뒤에는 12.5% 확률로 살아있겠지. 확률은 계산해 볼 수 있잖아.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고 거기서 현대적 원자 모형이 출발하게 됩니다. 뭐?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런 확률과 통계에 입각해서 양자세계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이런 거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인 것 뿐이지.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요.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측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검출을 시행하는 거예요. 관측과 검출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전자가 부딪히도록 하는 건 검출이야. 그건 전자가 파동 상태일 수 있는 거지. 관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측하면 입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은 다른 건데 아무튼 뭐가 됐든 엄청나게 많은 시행을 해서 표본을 엄청나게 많이 얻습니다. 우리가 확률 통계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없나?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첨형 쿠폰인데 10% 확률로 당첨이 된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몇 명이냐? 원래 10%라고 하는 건 10명 중 1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첨 확률이 10%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그래서 그걸 한 명당 하나씩 긁었을 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무조건 당첨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걸 통계에서는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각각한테 적용되는 10%이기 때문에 10명이 모였다고 해서 10명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당첨된다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신에
1억 명이 모여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지간하면 그 중에 10%는 무조건 당첨될 겁니다.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냐면 통계가 작을 때, 그러니까 표본이 작을 때, 한 명 한 명 이게 명수가 작을 때는 그 통계만큼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야. 그 확률만큼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닌데 숫자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확률이 통계만큼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확률만큼 통계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 한 1000만 명쯤 같이 긁으면 그 10% 쿠폰은 애지간하면 100만 명은 당첨될 겁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10명이 긁었을 땐 한 명이 당첨 안 될 수도 있지만 1000만 명이 긁으면 그중에 100만 명 당첨될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서. 그래서 어떤 표본을 얻냐면 이 전자의 위치나 전자의 운동 상태에 대한 표본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어놓고 그걸 모았어. 그 이제 얻은 표본들의 정보를 모았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한 1000만 개의 표본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1000만 개의 표본을 얻어놓고 봤더니 그 중에 900만 개가 이런 원 안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개는 밖에 완전 중구난방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우리한테는 일종의 규칙이 되겠죠. 우리는 결국 어떻다는 얘기냐면 적어도 90% 확률로 이 안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버린 거라고. 반대로 이 밖에서 발견할 확률이 10% 존재하긴 해. 근데 그건 규칙을 보기에는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무시해주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 안에 정확하게 90% 확률로 발견이 되는 거야. 진짜로 이 전자에 대한 표본을 얻었을 때 여기에 막 구름처럼 막 전자점이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걸 전자구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의 다른 별명이 전자구름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표현보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표현은 결국 이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줄 거냐? 일종의 전자의 궤도처럼 받아들여 줄 거고요. 그래서 궤도가 영어로 뭐지? 그렇죠. 궤도가 영어로 orbit이고요. 그래서 그 궤도로서의 함수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오비탈이고 이 오비탈이 이제 우리 요 현대적 원자 모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비탈은 일종의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 확통에서 배울 텐데 확통 선택 과목인가? 아니지 예제관하면 다 듣지? 확통에서 배우게 될 텐데 확통에서 이런 걸 확률 질량 함수 내지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 뭐냐면 이렇게 통계로 얻어진 정보를 시각화해서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공 형태의 궤도를 얻을 수 있고 참고로 얘는 제가 3차원 좌표격을 그렸으니까 9가 되는 거예요. 원이 아니라 9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이 오비탈을 뭐라고 하냐? S 오비탈이라고 이제 불러주게 될 겁니다. 왜? 9가 영어로 스피어. 그렇죠? 스피어 필수 영단어 아님? 수능 필수 영단어 막 이런 책에 다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스피어도 그렇고 올빗도 아마 예지간하면 들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되는 게 S 오비탈이라고 하는 일단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 S 오비탈에 대한 고찰을 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수소의 전자를 가지고 표본을 얻어서 실험을 하면 이렇게 9가 나와요. 그리고 헬륨의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똑같이 표본을 얻어갖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리튬을 가져와서 리튬의 전자들로 표본을 얻어봤더니 리튬의 전자 3개 중에서 2개는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는 좀 더 큰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90%인 지점이 좀 더 큰 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야. 이건 보의 원자 모형에서 껍질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그치?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1개 같은 너무나도 잘, 그치? 매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그대로 우리는 이 작은 9를 1s 오비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s, 그거보다 더 큰 게 나오면 3s, 더 큰 게 나오면 4s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요.
s 오비탈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 오비탈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이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공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예요. 그리고 공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이 10%야. 한마디로 에지가 나는 구간에선 다 확률이 0인 데는 없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곳은 없어. 근데 단 한 군데 있어. 어디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데가 어디 있게요? 그쵸. 구의 중심. 왜? 거긴 뭐가 있으니까? 핵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의 중심, 원자핵이 있는 중심만 전자 존재 확률, 전자 발견 확률이 0%이고요. 그 외에는 오비탈 내에서 90%, 그 바깥에 10%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그리고 또 s오비탈에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자, 공인데 여러분들한테 공을 줬어. 근데 이 공에 그 어떠한 무늬도 없고 심지어 바람구멍도 없어요. 자, 그런 공을 여러분들이 받았어. 그리고 그 공을 똑바로 세우라 그랬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안 굴러다니게 세우면 똑바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왜냐면 공이라는 거 자체는 원래 방향이 없잖아. 공은 원래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늬가 있고 이러니까 방향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것 뿐이지, 무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공,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방향이 없어. 그래서 이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중요한지는 뒤에 다른 오비탈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중요해. 무슨 뜻이냐?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은 거지. 같은 거리일 때.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이쪽 방향으로 가든 어차피 같은 거리만큼 간 다음에 벗어나게 될 거 아니야. 오비탈을 벗어날 때. 그게 구라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혹시 원이나 구의 정의를 아십니까? 수학적인 정의. 원은 2차원에서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갖는 점들의 모임이 되고요. 구는 그걸 3차원으로 확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든 기하학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다 어차피 이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얘기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자, 리튬까지 얘기를 했었고 베릴륨도 그냥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 근데 이제 붕소까지 넘어갔어. 그랬더니 붕소의 전자는 어떻게 되냐? 붕소의 전자 중에서 두 개는 표본을 얻었을 때 이 작은 구, 즉 1s 오비탈 내에 이렇게 딱 나왔어. 그리고 붕소의 또 다른 전자 두 개는 이 2s 오비탈, 큰 오비탈대로 그대로 나온 거야. 근데 붕소의 마지막 하나의 전자, 그러니까 5개째 전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 확률 밀도 함수를 얻었더니 이런 형태를 갖고 있게 되더라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발견될 확률이 90%인 거지. 이 바깥에서 발견될 확률이 10%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중심은 원자핵일 테니까 중심에서 발견될 확률이 0%인 거고. 그래서 우린 이걸 p-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왜 p-오비탈이냐? 나도 몰라요. 예전엔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궁금하시면 그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색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아무튼 궁금하시면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이거를 아령형 오비탈이라고 해요. 근데 아령이 영어로 P로 시작하진 않잖아. 아령이 영어로 뭐야? 덤벨. 이거 좀 이상해요. 전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예전엔 되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까먹었거든? 근데 까먹은 뒤로는 다시 안 궁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검색하려고 핸드폰 들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막 딴 거 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검색을 안 하게 되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이 p-오비탈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생김새 그렇다시피 뭐겠어. 얘는 방향성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 얘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잠깐 동안 얘기한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 근데 뭐 알면 좋지 뭐.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s오비탈 같은 경우는 중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확률이 0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p-오비탈은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지금 이 p-오비탈은 x축을 여기 x, y, z 이렇게 있을 때 x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오비탈인데, 이 x축에 걸쳐있는 이 오비탈의 경우에 이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yz 평면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거든. 얘는 원점에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게 아니라 이 yz 평면 자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몰라도 괜찮아. 이것까진 몰라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계시긴 하는데 애즈간하면 대부분 여기까지는 잘 안 얘기를 안 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붕소를, 어떤 붕소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붕소는 Z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붕소의 전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축에 이렇게 걸쳐 있어. 그래서 붕소를 벗어나서 붕소 다음에 누구예요? 탄소죠. 탄소를 봤더니 탄소는 이번에는 p 오비탈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방향의 오비탈 2개가 동시에 나와. 탄소에서 더 넘어가서 질소를 했더니 질소는 서로 다른 방향의 오비탈 3개가 동시에 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질소 다음에 산소 갔더니 산소부터는 계속 이 오비탈이 3개가 계속 같이 나오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X축에 걸친 오비탈을 PX, Y축에 걸친 오비탈을 PY, Z축에 걸친 오비탈 PZ를 하나의 P오비탈로 묶어서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오비탈 하나로 묶어있지만 실제로는 3개의 오비탈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P오비탈은 3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근데 방향성이 없는 S오비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S오비탈이 그냥 1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P오비탈이 언제 처음 나왔다고? 붕소부터 처음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야? 붕소부터 처음 나왔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게 P오비탈입니다. 그래서 얘는 2P오비탈이 시작이고 3P, 4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오비탈이 있어요. 자, 얘부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일단 이 D오비탈도 방향성이 있어요. 얘는 방향성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방향성이 서로 다른 몇 가지?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오비탈 하나가 5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D오비탈은 세 번째 껍질, 3D 오비탈이 첫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3D, 4D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진짜, 자, D오비탈 다음에 또 어떤 오비탈이 있냐면 F오비탈이 있습니다. 이 F오비탈도 방향성이 있어요. 자, 방향성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7개 같죠? 왜? 1, 3, 5면 7이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7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F오비탈은 7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오비탈은 언제 처음 등장할 것 같아요? 4F일 것 같죠? 1S, 2P, 3D, 4F. 그래서 실제로 F오비탈은 4F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뭐 5F도 하려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5까지는 우리가 주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돼서 오비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이거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많긴 많은데 그 더 얘기는 뭐겠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